러브크래프트. 우리는 러브크래프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아니, 누구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공포문학에 대해 약간이라도 아신다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너무 중요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공포문학을 다룬다고 할 때 좋건 싫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작가입니다. 물론 21세기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작품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활자가 영상의 시녀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문화생활과 아예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러브크래프트가 창조해낸 괴물에 대해, 아니 좀 더 정확히는 그 괴물들로 이뤄진 신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적힌 개요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호러, 위어드 픽션 소설가이자 크툴루 신화의 창조자이다. 여기서 핵심은 크툴루 신화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시 보여드리자면 전체적인 외관은 인간형이지만 머리는 문어처럼 생겼고 턱 밑으로 괴기스러운 촉수가 내리뻗은 거대한 존재. 꼭 공포소설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괴물의 이름은 크툴루입니다. 그리고 이 크툴루적 외형으로 수렴되는 다른 괴물들로 이루어진 신화체계가 바로 크툴루 신화입니다. 이걸 처음 만들어낸 소설가가 바로 러브크래프트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1928년 발표한 액자식 단편 소설인 크툴루의 부름에서 크툴루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크툴루는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거의 모든 문화 장르에서 재생산될 정도로 현대 공포물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일리시드 종족이나 와우에 등장하는 얼굴 없는 자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2020년에 쏠쏠한 인기몰이를 했던 HBO 드라마 러브크래프트 컨트리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평하기로 공포문학 계열에서 봤을 때 20세기 이후 나온 작가 중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작가는 전우무우합니다. 스티븐 킹이 유명하긴 한데 러브크래프트에 비빌 정도는 아닙니다. 후대 작가나 팬들이 그 스티븐 킹이 만든 소설적 배경이나 소재들을 갖고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진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크툴루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나 시대가 공유하고 또한 전승받는 우주적 체계입니다. 그러면 크툴루 신화가 갖는 우주적 메시지는 뭐고, 러브크래프트는 이걸 왜 창조했으며, 그리고 이게 한 소설가의 설정 놀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대에까지 전승되어 유행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걸 한번 뜯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자체가 그다지 재미없다는 점을 지적해봅시다. 아까 언급했던 크툴루의 부름도 그렇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기의 산맥도 그렇고 소설적 테크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소설들은 유감스럽게도 지루한 편입니다. 문장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오늘날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2차 장작물입니다. 크툴루를 창조해낸 건 러브크래프트이지만 이 괴물들을 엮어서 크툴루 신화라는 어떤 신화적 체계를 만들어낸 건 후대 작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낀 거의 모든 러브크래프트적인 건 러브크래프트 그 자체가 아니라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일종의 팬픽입니다. 반복컨대 러브크래프트 본인은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왜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야기의 절정에서 김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툭하면 기절해버리고 긴박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될 대결 장면이나 탈출 장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결말 처리는 더 안 좋습니다. 그냥 미쳐서 자살하거나 혹은 대충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식이죠. 물론 러브크래프트의 주제의식을 생각하면 이런 서사 처리는 의도적인 부분이고 또한 평하기에 따라선 매우 훌륭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엔 서사적으로 서툴다며. 그런데 동시에 훌륭하다니.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이 크툴루라는 괴물의 독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괴물이라는 소재 자체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미노타우루스나 늑대인간처럼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전근대부터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근대에도 괴물은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유령을 비롯한 각종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다룬 호레스 월폴의 오트란토 성이나 오늘날 흡혈귀를 유행시킨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리고 괴물에 대해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까지 문학사에서 언급되어야 될 괴물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선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크툴루는 뭐가 다른가? 간략히 요약하자면 동기와 규모, 그리고 세계관을 향한 의지 면에서 다릅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이나 독자들은 크툴루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거주하는 차원 바깥에 존재하는 초차원적인 무언가라는 식의 막연한 인상을 가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툴루가 행동하는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크툴루가 이전 괴물들과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오트란토 성의 유령은 찬탈된 영주권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원한을 가진 유령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목적과 동기가 확실하죠. 드라큘라 백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켄슈타인의 동기는 자신을 이토록 흉측한 존재로 만들어낸 창조주에 대한 증오였죠. 물론 그 증오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철학적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독자가 납득하고 해석해 볼 법한 동기다운 동기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크툴루는 반복컨대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크툴루를 섬기는 이교도 집단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교도들이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거지 크툴루가 이들을 직접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크툴루 외에 다른 괴물이나 환상적인 설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마법의 책인 네크로노미콘의 경우 초월적인 신들에 대한 책이라고 추측되긴 하나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금지된 지식이란 어떤 정황만 있을 뿐 실제로 이게 뭐하는 건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불가해합니다. 이 불가해성이 바로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이 주는 특유의 지루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규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경기나 게임을 보면 그게 재미있으신가요? 보통은 재미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관전 포인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긴장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재미의 구체성 또한 결여됩니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의 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해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접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러브크래프트는 생전에 소설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작가군에 속했고 솔직히 동시대인들은 그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차라리 본격 문학이었으면 마치 카프카의 경우처럼 비평계에서 다루기라도 했겠지만 러브크래프트는 그렇지도 않았죠. 분명한 장르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의 요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괴물의 기원이나 동기가 이해 안됨과 동시에 그 괴물이 갖는 규모는 가히 우주적으로 기술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봅시다. 러브크래프트가 창조한 괴물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입니다. 그러면 우주적이란 말이 뭐냐? 우주의 광활한 크기에 비해 인간이 속한 지구 전체가 하나의 먼지죠. 그만큼 쿠툴루적인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잠의 벽 너머에서 편집광 조 슬레이터의 죽음을 두고 우주적 존재가 들려주는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저자는 죽는 것이 낫다. 우주적 존재의 활발한 지능을 감당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저자의 천한 육체는 에테르의 삶과 지구의 삶을 오가는 데 필요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했다. 지나치게 동물적이고 하찮은 사람이다. 그럼 이 목소리를 들은 주인공은 어떠한가? 여기까지만 딱 듣고 감히 저 우주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해봤자 어차피 이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우주적 존재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진 차이는 50보 100보처럼 무의미하게 평가됩니다. 같은 책에서 나온 구절을 또 옮겨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아가 알고 있는 삶과 그 경계란 얼마나 하찮은가. 그대들이 자신의 평온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그래서 쿠툴루적 존재는 인간계를 통째로 멸망시킬 가능성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영겁으로부터의 등장한 가타노토와 같은 존재는 한순간에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할 수 있다고 소개되죠.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스케일은 이전 괴물들이 갖지 않은 역량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월폴의 유령이나 프랑켄슈타인, 이들은 세상 자체를 파멸시킬 정도의 그런 묵시록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드라큘라 백작 역시도 세상을 지배하고픈 야망이 있을 뿐이지 그 능력은 일개 교수에게 맡길 만큼 약합니다. 이는 미국적 문학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미국에서 황야는 원주민과 마녀가 악마 숭배를 벌이는 사악하고도 위험한 장소로 상상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인에게 원주민과 마녀는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재를 다뤘던 미국 작가들, 가령 브라운이나 호손, 혹은 빼놓으면 섭섭한 에드거 앨런 포에게 악마는 절대적이거나 범우주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자질하는 심정에서 등장하는 노인의 눈, 끼케야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만 괴롭힙니다. 사실상 양심의 가책이 정신병적으로 발전한 것에 불과하죠. 젊은 굿맨 브라운의 악마 숭배자, 뒤틀린 청교도적 욕망의 좌절에 불과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무슨 리틀보이도 아니고 세계 단위의 위력을 갖진 않았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런 존재는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라 신이죠. 요한계시록처럼 절대자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을 내린다. 이런 세계관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가 이 절대성을 야훼가 아닌 괴물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아니군요. 괴물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신들로서 호명되기 때문입니다.
크툴루 신화의 존재들은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우주적 힘을 가졌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 생각이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성향이나 습관도 알 수 없습니다. 반복컨대 불가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미코로라고 하죠.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에서 따온 단어답게 인간이 도저히 대적할 엄두도 나지 않는 우주적 규모의 위력을 가진 이러한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럴 때 인간이 느끼는 마치 자신이 개미가 된 듯한 그런 무력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러한 20세기적 코스미코로의 대표주자가 바로 러브크래프트입니다. 이런 코스믹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너무 미미한 존재이기에 사실상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러브크래프트의 인물들이 대결하는 장면 없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주적 존재랑 벌레랑 어떻게 대결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장르계에서 보통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독자가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기 동의시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미치거나 도망만 다닌다? 크툴루에 대한 가망 없는 탐구나 자신의 이상심리만 중얼거리다가 파멸한다? 아주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면 재밌기 힘듭니다. 참고로 현대의 코스미적 세계관을 채택한 장르물은 절대로 이렇게 안 적습니다. 이를테면 게임 데드 스페이스를 생각해봅시다. 절망적인 세계관이긴 하나, 그리고 되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긴 하나, 그럼에도 나름대로 잡몹들을 물리치고 무언가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최소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일명 설명충이라고 놀림당할 보고서나 일기 형식의 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력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 외엔 달리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코스믹이 아닌 거겠죠. 자, 그렇다면 러브크래프트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공포문학의 소재는 실제로 문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성의 시선에서 원하는 바를 잘 모르겠고 또한 자신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여자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여자는 판무파탈로서 괴물화됩니다. 숲속에서 마주친 이방인 역시도 뭘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늑대인간으로 괴물화되죠. 그렇다면 우주적 괴물은 뭐죠? 그건 말 그대로 우주 자체가 문제시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 당면한 문제가 우주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전조는 19세기 말에 적힌 드라큘라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차이를 깊게 이해하려면 먼저 드라큘라 이전의 괴물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세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바다 괴물들은 본인이 속한 해역에 거주하지 물 위로 올라와서 도시를 습격하진 않습니다. 늑대인간도 끼케야 숲을 배회할 뿐이죠. 앞서 말한 오토란토 성의 유령 역시도 영주가 사는 고성으로 활동 무대가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지방령입니다.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그 좁은 관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18세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 혁명기에 적힌 악명 높은 사드 후작의 작품들, 무시무시한 고문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그 잔악행위는 철저하게 고문자, 즉 주인의 욕망에 종속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만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드작 주체가 프랑스 공동체 전체의 레퀴엠을 연주하진 않습니다. 미덕의 불운의 무대, 귀족들의 규방이나 수도원입니다. 소돔 121의 무대, 시골에 지어진 중간 규모의 성이 무대입니다. 이해되는 동기, 그리고 고만고만한 규모, 모든 사건은 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반대로 드라큘라부터는 바뀝니다. 본래 드라큘라 백작은 헝가리의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자신의 성에서 은밀하게 활동했는데 2부에서는 배를 타고 런던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간체 소설이기 때문에 편지와 정보가 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길과 철도 그리고 통신체계, 이걸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이 인프라를 타고 와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괴물을 물리치는 과제는 곧 인류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사안으로 발전하죠. 이건 19세기 초에 적힌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큘라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괴물을 찾아서 국경을 넘습니다. 동유럽에서 남극까지 활동 무대는 국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 당연히 19세기에 벌어진 대대적인 세계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역사를 짚자면 19세기의 발명품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극단적인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싼값의 원료와 노동력을 공급해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산된 상품을 사줘야 할 대규모 소비시장 또한 필요했죠. 이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식민지이고 이를 함유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덕분에 이 시절은 서구 열강에 의해 전 세계가 식민지로 분할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관념만으로 바뀐 역사는 없습니다. 19세기엔 이런 생각들을 현실화해줄 실질적인 기술들이 뒷받침됐습니다. 머나먼 조선 땅에도 철도가 놓였을 만큼 세계가 지독히도 긴밀하게 엮였던 첫 번째 세기였죠. 또한 앞서 말한 전보와 전화기가 통신으로서 세계를 엮어놨던 첫 번째 세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1848년 막스에 의해 이미 예측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악명 높은 팜플렛인 공상단 선언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산품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가 부르주아지를 전 세계로 내몬다. 그들은 도초의 둥지를 틀어야 하고 도초에 정착해야 하며 도초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세계 전체를 경영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 이 두 소설이 모두 영국에서 적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19세기 영국은 자본주의의 중심이었으니까.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은 세계 전역에 있던 식민지로부터 건너온 온갖 물자와 인력들로 넘쳐나던 다인종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가 국제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드라큘라는 국제적 불안의 투사물입니다. 이를테면 19세기의 무역로를 따라서 유행했던 콜레라, 혹은 유럽으로 넘어올지 모르는 황열병 같은 열대 풍토병에 대한 두려움, 식민지에 일어난 반발, 혹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식민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본주의 내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가난이나 양극화 같은 영국 사회의 내적 불안들을 저 이방인에게 투사하기도 쉬웠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흔하죠. 굳이 예시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온 드라큘라, 지금도 동유럽은 가난한 곳이지만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드라큘라의 성이 있는 카라파티아 산맥 부근은 완전한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노선을 타고 들어온 이질적인 것, 이걸 통제하지 못해 끝내 패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 심지어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적 착취로 인해 저 이질적인 존재는 어떤 원한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혐의도 크죠. 반복컨대 드라큘라는 19세기 영국인의 불안을 투영합니다. 드라큘라는 19세기 영국인들이 공유하던 계급적, 문화적, 국제적, 역사적 불안, 즉 사회의 총체적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영은 왜 수요가 있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것은 두려우니까. 앞서 말한 저 복합적인 불안 요소, 이건 단박에 가셔되기 힘들죠. 그래서 막연합니다. 분명 해결은 해야 하는데 명확한 윤곽을 그리기도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을 응축하여 흡혈귀라는 형태로 가시화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이 명확히 눈에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면 그걸 제거하면 되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드라큘라는 결국엔 퇴치됩니다. 누구에게? 의학, 법학, 문학, 철학, 그리고 신학, 이렇게 박사학위만 무려 5개인 19세기 유럽적 지식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반헬싱 박사에게 퇴치됩니다. 합리주의적 과학과 신학이 짬뽕된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서사적 설정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영국의 체계가 역사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중세 흑사병 같은 것입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흑사병을 일으킨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물에 독을 탔다고 지목된 유대인이나 마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마녀를 불태운다고 해서 흑사병이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문제의 원인이 해결됐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드라큘라를 제거했다고 해서 19세기의 국제적인 불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19세기 끝은 묵시록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코 모레티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공포문학은 일단 공포를 만들어낸 이상 그것을 제거하고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 깨진 균형을 회복하고 역사를 멈출 수도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괴물은 미래가 괴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괴물의 적수, 괴물의 적은 항상 현재를 대변한다. 즉, 득이양양한 19세기에 그저 그런 문화, 즉 민족주의적이고 어리석으며 미신적이고 속물적이며 무기력하고 자기 만족적인 문화를 증류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안정감을 발명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공포문학은 얼마든지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프로파간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드라큘라가 이렇게 규모면에서 국제적인 형태를 띠게 됐지만 그럼에도 드라큘라는 이해 가능한 괴물이며 심지어 퇴치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드라큘라 다음 세대인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는 반복컨대 불가해한 존재이며 전혀 퇴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모레티가 지적한 저 이데올로기적 기능에서 역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